그날 도로 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고 아내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쇠파이프 하나가 앞유리를 뚫고 들어왔다는 남편의 말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현장 형사는 이건 사고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그 끝에서 드러난 건 사랑의 얼굴을 한 통째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사랑해서 생긴 비극, 그날의 사고는 계획이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9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 2층에서 윤태석은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결혼 20년 차 여전히 그는 아내 김정민을 위해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커피 나왔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민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막 씻고 나온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민은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석은 아내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급식소 많이 바쁘지? 네, 금요일이라 메뉴가 좀 복잡해요. 정민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보람 있었지만 체력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태석은 자동차 유리 전문 수리업자였습니다. 부산 일대에서는 제법 알려진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손만 거치면 깨진 유리도 새 것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글쎄요, 아직 아침인데.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석의 사랑은 언제나 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아. 태석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정민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딸 소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22살이 된 소희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딸에게도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보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소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 누가 봐도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것을. 커피를 다 마신 정민은 일어섰습니다. 저 출근 준비할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태석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침실로 들어가자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의 휴대폰과 연동된 앱이었습니다. 태석은 수시로 이 앱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민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급식복 위에 걸칠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민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올 수 있지? 정민은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오해할까봐. 정민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태석이 싫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자들끼리의 모임도 남자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태석은 불편해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도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44의 얼굴에는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항상 괜찮은 척하는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무언가가 조금씩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0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현관을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 가볼게요. 잠깐만.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아니야,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비 올 것 같아. 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다정함이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운전석에, 정민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에서 내릴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그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차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좌회전이었는데 태석은 우회전을 했습니다. 여보, 길이 이쪽이 아닌데요.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울주 쪽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 태석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유리 교체 급하다고 해서. 아침 일찍 가기로 했거든. 그럼 저 먼저 내려주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금방이야. 30분이면 돼. 하지만 오늘 급식소가 바빠요. 제가 늦으면 안 돼요. 괜찮아, 늦지 않게 데려다 줄게. 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거절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차는 점점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왕복 2차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0분이었습니다. 이미 학교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늦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정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울주 쪽이라니까. 곧 고객집 나와. 태석은 전방을 주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직장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늦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과 밭뿐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을 돌아봤습니다. 정민아. 네? 나 없이는 못 살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대답해봐.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태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실증 난 거 맞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동창회 문자 온 거 봤어. 왜 답장 안 했어? 그건 내가 싫어서 그런 거잖아. 나랑 있는 게 이제 지겨운 거잖아. 태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민은 그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정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에 가면 또 거짓말하잖아.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태석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정민도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싫어요. 당신 이상해요. 내려. 태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민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옆에 섰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태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떠나려고 했지. 맞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 서랍에서 통장 봤어. 따로 모은 돈. 그게 뭐야? 그건. 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막히는 사랑에서. 역시 그렇구나. 태석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려고 했어. 20년을 함께한 나를.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민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 무거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석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정민의 목을 향했습니다. 안 돼.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톱이 태석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강했습니다. 나요? 정민의 비명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차 안에는 태석이 준비해둔 쇠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유리 수리용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태석의 계획 안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 8시 27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고가 났어요. 제 아내가 피를 흘려요.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울주 쪽 국도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원은 즉시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발신자의 휴대폰 GPS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구조대를 보내드릴게요. 그곳에 계세요. 빨리요. 제발이요. 아내가 죽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15분 후였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에 다가갔습니다. 조수석을 확인했습니다. 김정민이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의식 없음. 즉시 이송 필요.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정민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들것에 올렸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쇠파이프가 날아왔어요.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쇠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어요. 아내 머리를.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경찰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파손된 유리창, 바닥에 쇠파이프, 피로 얼룩진 조수석. 저쪽에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약 200m 떨어진 곳에 도로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날아온 것 같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됐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민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태석도 함께 탔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정민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태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눈물이 정민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석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태석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남편입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긴 핥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정민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석은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여보. 태석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현우 형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현장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직원이 모니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현우는 조수석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피로 물든 시트, 바닥에 유리 파편들. 이상하네요. 뭐가요?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만 있어요. 문 안쪽 포켓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게 왜 이상한데요? 유리가 안쪽으로 깨졌으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야죠. 근데 이건 너무 깔끔해요. 이현우는 다른 사진도 살폈습니다. 쇠파이프 사진도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쇠파이프 클로즈업 사진이었습니다. 피가 없네요. 네. 사람 머리를 가격했으면 파이프에 피가 묻었어야 하는데 깨끗해요. 후배 형사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내일 현장 다시 가봐야겠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정민의 생명이 기계에 의지한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태석이 여전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우 형사는 사고 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후배 형사 강민수가 동행했습니다. 둘은 검은색 수사차를 타고 울주국도로 들어섰습니다. 형사님, 어젯밤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 진술 받았는데요. 강민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쇠파이프가 날아간 적이 없대요. 작업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현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차 세운 위치가 이상해요. 왜요? 공사 현장에서 날아왔다면서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을까요? 이현우는 공사 현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는 200m가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공사 현장 반대편이에요. 날아올 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강민수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럼 파이프는 어디서 온 거죠? 그게 문제죠. 이현우는 바닥을 살폈습니다. 어제 증거물로 수거한 쇠파이프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혹시 윤태석 차량에서 가져온 건 아닐까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유리 수리업자잖아요. 당연히 차에 공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조사해 봐야죠.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현우는 즉시 윤태석의 진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울주 쪽 고객의 차량 유리 수리 요청을 받고 아내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8시 20분경 국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쇠파이프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현우는 고객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부산경찰서 형사 이현우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윤태석 씨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선생님 차량 수리하러 간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요청 한 적 없는데요. 이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없으셨어요? 네, 확실해요. 제 차는 멀쩡합니다. 수리할 일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이현우는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고객은 수리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왜 아내를 태우고 그 먼 곳까지 갔는지. 이현우는 김정민의 직장에도 연락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김정민 씨 출근 시간이 언제죠? 8시예요. 항상 정확히 와요. 그날만 안 왔어요. 평소에도 남편이 데려다 주나요? 아니요, 항상 버스 타고 와요. 그날은 처음이었어요. 이현우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윤태석의 진술에는 모순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이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정민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태석을 만났습니다. 윤태석 씨죠? 네, 그런데요. 태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현우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요? 제 아내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이현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 울주로 가신 이유가 뭐죠? 고객 차량 수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객한테 확인했는데 수리 요청한 적 없다고 하던데요. 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전화 받았는데. 통화 기록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지금은 찾기 힘들어요. 왜요?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이현우는 태석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손에 상처가 있네요. 유리 치우다가 난 거예요. 유리요? 사고 후에 유리를 만지셨어요? 아내를 꺼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가락 관절에도 멍이 있는데요. 태석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검지와 중지 관절에 보라색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다친 거예요. 유리에 긁히면 베이지, 멍이 들진 않아요.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세게 때렸을 때 생기는 상처 같은데요. 태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절대 해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현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조사받으러 오셔야 할 겁니다. 이현우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계획된 범행이라고. 그날 오후 부검의가 이현우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김정민 씨 부검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외상이 너무 많아요. 머리 뒤쪽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3군데예요. 3군데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격당한 겁니다. 그리고 코뼈도 골절됐고 후두부에도 심한 타격상이 있어요. 부검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이거예요. 부검의가 목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목에 교살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목을 조른 겁니다.
이현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건 명백히 폭행입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나왔어요. DNA 검사 가능해요? 이미 의뢰했어요. 곧 결과 나올 겁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민의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은 윤태석의 것이었습니다. 이현우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우와 수사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중환자실 앞 복도에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자고 매일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윤태석 씨. 이현우가 다가갔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더욱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저는 피해자 남편이에요. 왜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인의 손톱 밑에서 당신 피부 조직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아내를 구하려다가 부인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어요. 머리에는 둔기로 여러 번 맞은 상처가 있었고요. 이현우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부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왜 아내를 죽이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수갑은 이미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끌려가면서도 중환자실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현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태석 씨, 그날 왜 부인을 태우고 울주까지 갔죠? 고객 차량.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 고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화 기록도 없어요. 그날 아침 당신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는 딱 한 통뿐이에요. 그것도 통신사 안내 전화였고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부인을 멀리 데려갔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대답하세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태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둘이서만요. 조용한 곳에서요. 무슨 이야기를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요즘 아내가 저한테 차가워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은 돈도 찾아봤어요. 통장이 있더라고요. 제 모르게 2년 동안 모은 돈이요. 그래서 화가 났군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어요. 아내가 저를 떠나려고 한다는 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왜 부인이 그렇게 다친 거죠? 그건. 태석은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보세요. 말다툼을 했어요. 차에서 내려서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숨이 막힌대요. 제 사랑이 무겁대요. 그래서요.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손이 나갔어요. 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을 잡았어요.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저항했어요. 손톱으로 제 손을 긁었어요. 태석은 자신의 손등을 봤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죠. 그 다음은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태석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죽인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사고로 위장한 거군요.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차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져왔죠. 유리창을 깼고요.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어요. 유리 파편 위치가 부자연스러웠죠. 파이프에 피도 묻지 않았고요. 이현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부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획적으로요. 아니에요.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이요? 이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태석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강민수가 이현우를 불렀습니다. 형사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정민 씨가 깨어났대요. 의식을 되찾았답니다. 이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그는 조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책상에 머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김정민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민 씨, 제 말 들리세요?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는 이현우가 도착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술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회복된 후에요. 알겠습니다. 이현우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정민을 봤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 그는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김정민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형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민과의 면담을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출근하는 길이었나요? 아니요. 평소와 다른 방향이었어요. 울주 쪽으로 갔죠. 정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쪽으로 가냐고 물었죠.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고객차 수리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착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주변에 집도 없고요.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나 없이도 살 수 있냐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무서웠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따로 모은 돈 애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은요? 차에서 내렸어요. 아니, 내려야 했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거든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목으로 왔어요. 남편이 목을 조른 거군요. 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때 남편 손을 핥힌 거죠? 네. 살려고요. 살고 싶었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어요.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머리를 맞았어요. 여러 번요.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20년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민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이현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남편을 떠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요.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요. 안 만나도 돼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요. 이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병실을 나온 이현우는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윤태석이 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한편 구치소에서는 윤태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정민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변호사에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인이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석은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소희가 면회를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태석은 유리창 너머로 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소희는 울었습니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를 사랑했잖아요. 미안하다, 소희야. 태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순간 이성을 잃었어. 엄마 만나봤어요. 병원에서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아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 보여요. 그래. 당연하지.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만나주질 않아. 면회를 거부했어. 제가 설득할게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사과하세요. 소희는 아버지를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소희는 돌아갔습니다. 태석은 다시 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커피를 마시는 얼굴, 행복해하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공포에 질렸던 얼굴. 내가 뭘 한 거지? 태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랑이 상대방을 죽이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통제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소유가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병적인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딸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무언가 때문에. 며칠 후 검찰은 윤태석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가정형 남편의 충격적 범행. 20년 부부 사랑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비극.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랑한다면서 죽이려고 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석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그건 오직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석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석 일어서세요.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5일 부인 김정민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3군데의 두부 타박상과 목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보여줍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말다툼 중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네, 피해자 김정민 씨가 출석하겠습니다. 검사가 답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민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있었습니다. 소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정민은 증인석으로 옮겼습니다. 태석은 아내를 봤습니다. 몇 주 만이었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지만 정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정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출근 시간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울주 쪽이었습니다. 한적한 국도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 없이도 살 수 있냐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죽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항했습니까? 네. 손톱으로 남편 손을 핥히었습니다. 살려고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증인에게 질문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네, 자주 말했습니다. 그럼 왜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저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정민은 태석을 처음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태석과 정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지만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정민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법정 밖으로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날 거야.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소희의 질문에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정민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잘못됐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태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석은 다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정민과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들을 봤습니다. 여보. 소리쳤지만 교도관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지막 공판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윤태석, 일어서세요.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더 야위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심각하게 판단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2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집착과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죄를 적용합니다. 피고인 윤태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30년. 태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피고인은 76세가 되어야 석방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태석은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30년이나.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태석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마땅한 벌이야. 하지만 너무 길어요.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아직 몸이 안 좋아서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챙겨줘. 엄마를. 네. 그리고 소희야, 아빠처럼 살지 마.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가두면 안 돼. 사랑은 자유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면회 갈게요. 고마워. 교도관이 태석을 데려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정민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형량.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정민 씨, 퇴원 준비하셔야 해요. 네. 정민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소희가 왔습니다. 엄마. 소희야, 왔구나. 엄마 퇴원하시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고마워. 둘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언니네로 가려고. 집은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못 가.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떠올라. 알겠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악몽도 자주 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 연락했습니다. 정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있어. 우리 만나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그래, 좋아. 정민은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겁니다. 남편 눈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주말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정민아, 많이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잘 이겨냈어. 대단해. 친구들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윤태석이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태석은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필로 조그맣게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행복했던 시절의 얼굴.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살만해졌어. 나 혼자 사는 게. 아빠는 면회 가봤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갈 생각 없어. 한 번쯤은요? 소희야,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빠를 다시 보기엔. 소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베테랑이 됐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마음속 상처, 태석의 후회, 그리고 그날의 진실. 사랑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 부산의 어느 가을날, 정민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태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